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서 빠른 쾌유를 기원했고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나선 민주당 우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과 원구성 등 정치 현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5월 9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제 본격 토론 코너에서 출연자가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30.3%, 부정평가 65.5%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아무래도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 밝힐지가 관심이죠. 네, 오늘 약 1시간 정도 이 기자들이 주제에 제한이 없이 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감한 현안들 이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국민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와 또 공수처 수사를 전제로 특검법을 수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 조건부 수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이 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김 여사 의혹의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장 표명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계속 이 참모진들과 준비를 하면서 숙고에 좀 숙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오늘 답변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학 교수 2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에 자신들이 비선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측 모두 부인했는데 그 두 교수가 누구죠? 네, 먼저 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명백 이 고려대 명예교수인데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함께 했는데 이번 이 용산 회담에 사전 조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 같은 건 없었다고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 비서실장이 대통령실과 협의를 한 게 전부라면서 분명히 좀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병명이나 어떤 이유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오늘 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등등 해서 이 22대 국회 개원 전에 일주일 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지난 1월에 이 피습 상처를 치료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정확한 입원 사유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이 걱정할 수준의 병이 아니라면서 거의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못 쉬었기 때문에 쉬는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대표의 입원 소식을 듣고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안부를 전했고 이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일단 지금 정확한 병명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일각에서는 재판 일정을 피하려고 이러느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중에 잡힌 재판 일정은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6일에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불출마 의사 밝혔죠. 네, 4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오는 이 16일 치러지는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출마설이 있었던 박지원 당선인은 최종적으로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SNS에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지금은 이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죠.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에 이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신임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이 후보에는 충청권 4선의 이종배 의원, 영남권 3선의 추경호 의원, 또 수도권 3선의 송석준 의원 등 모두 3명이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만약에 이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 결과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받는 의대생이 영장 실질 심사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던 이 최모 씨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와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당일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샀고 여성을 이 범행 장소로 불러내서 함께 건물에 들어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이 건물 옥상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떻게 갔는지 좀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또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이 최 씨는 이 대입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현재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의자의 신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도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이 피의자 최모 씨의 이름과 출신 학교, 뭐 또 고향 등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에 지금 좀 퍼져 있는데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최 씨를 향해서 이미 학교에서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신상도 공개돼서 지금 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인터넷에 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피의자 최 씨가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해서 동생이 이걸 말리려고 나갔다가 억울하게 숨졌다면서 더 이상의 신상 공개를 좀 자제해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피해자, 이 피의자 신상 공개 모두 허용되지 않는 일이니까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어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언제 출소하게 됩니까? 네, 최 씨는 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서 오는 14일에 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부터 최 씨가 수감 중이었죠.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최 씨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앞서서도 2번 심사받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통과를 했네요. 네, 최 씨는 앞서 있었던 이 가석방 심사에서 2번이나 이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요. 먼저 지난 2월에 이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었고 이 지난달 심사에서는 본인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렇게 밝힌 점 등을 고려를 해서 심사 보류 판정이 됐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이 최 씨 본인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나이와 형기 또 교정 성적 또 건강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린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네, 민주당은 이번 적격 판정이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가석방은 형기 70%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82%를 채운 상태고요. 또 참고로 지난해 9월 가석방됐던 이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79%의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대전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허위 신고였다고요. 네, 정말 황당하게도 허위 신고였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농장에서 맹년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일대 주민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시에 특히 밖에 있던 분들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인근 주민의 허위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 소형견 3마리가 울타리를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 소형견 3마리는 모두 주인이 포획해서 데려갔고 이 해당 농가는 유기견 30마리를 키우는 일반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허위 신고를 한 건가요? 네, 이 허위 신고를 한 주민이 왜 그랬는지 좀 알아보니까 자신의 밭을 파헤쳐 놓은 개들 때문에 화가 나서 신고를 했다. 개들에 대한 적대감이었군요. 네, 화가 나서 밭을 망쳐놔서 이 신고를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대전 동구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재난대피 문자를 발송을 하면서 견종을 확인을 안 하고 임의로 맹견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혼란을 좀 자초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전 동구 측은 즉각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대소동이었습니다. 의대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이 속속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대와 제주대 교무회의에선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부산대 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을 수용을 하자면서 즉각 재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교수 등 이 30여 명이 참여한 교무회의에서 이 학칙 개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종 확정 단계 직전인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이 부결된 건 부산대가 처음인데요. 부산대에 이어서 제주대 또 강원대까지 이번에 학칙 개정안을 역시 부결을 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 각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신청했으니까 총장 책임하에 논의를 진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도 가능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환영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직접 좀 의대 증원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 속에서 증원 절차마저도 지금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 1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전, 광주 23도, 대구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아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북과 남부지방은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주춤하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론 오창 분기점에서 증평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산 일대에서 5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장이 도전하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먼저 오늘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정 쇄신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드러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기대랄까 어떤 전망 갖고 계십니까?
이번 기자회견이 보니까 631일 만에 한 거더라고요. 네. 22년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인데 참 그동안 정말 부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제 기자회견 한다니까 다행인데 근데 걱정은 최근에 그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 거부권을 또 시사하고 있어서 네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때문에 아마 기자회견을 할 텐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때 드러난 이채양명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과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이채양명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기자로서 질문을 하게 됐다. 네. 그럼 요거 한 가지는 물어봐야겠다 하면 어떤 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역시 쟁점은 지금 최상병 수사위압 사건이잖아요. 네. 그 수사위압 사건 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가 있나? 그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어제 그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그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 통화 내용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보고서를 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산하고 대통령실하고 이런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대통령께 그 얘기를 꼭 물어보고 싶고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군대에 보냈는데 그렇게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수사위압이 있었다고 그 가족들은 느끼고 있을 텐데 그 가족들한테 우선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까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네.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사 역할을 했다는 교수 두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경쟁자 인선 배제, 총리 추천 등 구체적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우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번 총선 민심을 보고 대통령께서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총선 민심 듣겠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두 분이 소통하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공식적인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선, 비선 뭐 논란이 생기는 거는 대통령실의 준비 부족, 실력 부족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양쪽이 다 관련된 거긴 한데 네. 그 거론되는 거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논란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만나자고 하는 쪽이 준비를 해야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선 문제고요. 평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텔레그램 메신저인가요? 네네. 그걸 통해서 외부 인사들하고 비공개 소통한 것이 한번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비공식 라인 논란 이것이 대통령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이제 실력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최상병에 관한 그 어떤 메시지라든지 사과라든지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또 이런 것쯤은 오늘 그 대통령 메시지에 꼭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 민생 관련일 수도 있고요. 지난 선거 때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857원 대파 한 당 값 있잖아요. 물가. 그걸로 상징되어지는 민생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또 앞으로 대책도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죠. 가장 지금 선거 때도 가보니까 동네 골목의 민생 대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의 민생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끌고 온 지금 정부 윤석열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대책도 내놔야 되겠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 지시했습니다. 명품백 수사 고리로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까지 동시 수사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또 김여사 소환 조사도 할까요? 그 형사 사건 조사의 원칙은 당사자를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를 조사해야 되는 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부터 네.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거를 질질 끌어오고 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뜨거운 맛을 보게 되니까 검찰에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믿는 국민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요때를 넘기기 위한 그야말로 프레임 전환을 위한 수사 그동안 지시를 한 배경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3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던 그런 조사를 갑자기 바꿔서 조사를 한다? 그건 국민들이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프레임 전환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검찰의 태도.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현석 검찰총장은 신속수사 운운하기 전에 그동안 이렇게 공정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국회의장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거 후보 등록 마치고 16일 경선을 치르죠. 의원님께서 국회의장에 도전한 이유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국회는 그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이번 민심은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라. 국민의 삶을 좀 제발 좀 챙겨주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혁과 민생을 위한 책임의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 상권 분립을 분명하게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야권 전체 의석을 합쳐도 8석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력, 협상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국회의장이 그런 넘어설 수 있는 판을 잘 깔아주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국민들의 민생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을 잘 이끌어갈 실력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제가 제일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네 분이 나섰잖아요. 네네. 지금 뭐 판세는 뭐 그냥 비공식적인 거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우세하다고 보죠. 아, 그렇습니까? 예. 1등, 2등, 3등, 4등 뭐 순위 매기긴 좀 그러시죠? 그건 좀 그렇죠. 네네. 일단 우원식 의원님은 본인이 가장 앞서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시고요. 자, 관련해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사이에서 이른바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처리해야 할 법안을 그동안 뭐 어떤 합의라는 이제 미명하에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법안은 소신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정신과 반면에 여야 합의 정신과 국회 내 견제 균형 이런 게 좀 소홀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회는 그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을 하고 또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야가 공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여야가 생각은 좀 달라도 국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심만 덜어놓고 그거를 정파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면 필요한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직권상정 좀 많아지고 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분은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중립 안 지키면 뭐 일방적 법안 처리 이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악순환 반복돼서 결국은 국회가 뭐 이렇게 더 어지러워질 거다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 김진표 의장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 말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국회의장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이걸 분명하게 하면 되거든요.
국민에게 옳은 거, 그거는 이제 국민 민심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걸 하는 일이 왜 정파적인 겁니까? 그게 왜 민주당을 위한 거예요? 그건 국민을 위한 거죠. 그거를 반대를 많이 하고 국회에서 국민들의 꼭 필요한 법을 많이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을 해서 그걸 안 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니겠어요? 김진표 의장식의 중립, 그렇게 중립을 지켜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을 왜 했나요? 그러니까 중립을 안 지켜서 발동한 게 아니잖아요. 김진표 의장식 중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그러니까 거부권을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검찰이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번 정부 들어서 22번을 했어요. 역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을 향해서 한 게 그중에 95%예요. 이거야말로 정파적인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런 점에서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가치가 없는 중립. 그건 옳지 않다. 국회의장은 그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집행해 나가는 그걸 위해서 그렇지 않은 세력들을 설득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바꿔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좀 국회의장의 역할은 지금은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관련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비롯해서 쌍특검 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 방침 밝혔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입법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거부권을 발동해서 막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야권 전체가 합쳐서 한다고 해도 192석이기 때문에 8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방식으로만 해가지고는 그 8석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첫해 탄핵을 통해 정권을 받았을 때 그 여당의 그 의석이 123석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과반을 넘겨서 정부를 구성해야 될 많은 표결이 있거든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경, 또 정부조직법, 본예산 이런 것까지. 그때 그 험난한 파고를 거치면서 123석을 가지고 정부 구성의 모든 표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 원내대표, 제가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그때 그런 원내대표의 아주 집요하고 치밀한 협상 전략 또 그런 부족한 의석 돌파 전략 국민의 압박까지 끌어내면서 이런 협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이 부족한 8석을 메꿔서 거부권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집요하고 치밀하고 진정성이 담긴 그런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아줄 경험 있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꼭 가져가야 된다. 네. 아마 그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네, 계실 네. 것 같은데 반면에 이렇게 되면 그 사실상 어떤 과정의 의회 절차에 있어서 이 당이 거의 배제되다시피 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게 아니냐. 총선 민의가 이 당을 배제하고 독주하라고 한 것이냐. 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거쳐보니까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좀 해라. 법도 좀 제대로 만들어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그거를 저는 국민의힘 당에서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그동안 법률 만드는데 방탄 노릇을 했던 법사위원장 또 용산 대통령실을 견제하는데 꼭 해야 될 이 운영위원장이 되지 않으면서 방탄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 효율, 그런 비효율을 걷어내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당에서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야당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 안 줄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해서 국회를 계속 방탄 국회를 만들게 되면 네.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아주 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본회의 직회부라든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절차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그래도 100석 넘는 어떤 제2당한테 법사위원장도 못 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상당히 저항이 좀 심할 것 같긴 해요. 글쎄 그건 이제 협의를 해봐야죠. 근데 저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21대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또 그 비효율을 반복하는 구조를 짜서 국민에게 드리는 거는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또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은 재의결 요건을 현재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하겠다. 동의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려면 개헌해야 되거든요. 그럼 200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완전히 도돌이표예요. 200석을 180석으로 낮추려면 200석을 가지고 개헌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가능한데 200석 없이 어떻게 180석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건 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8석 필요한 8석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이거를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고 집중해야 생각해요. 된다. 그런데 나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권위적인 정부 독재 견제를 위해서 재의결 의석수를 낮추는 문제나 또 대통령 신상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제한한다거나 연속적으로 민생 법안까지 건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개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참석했고요.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연내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실행되면 이미 사실 축소돼 있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기소권만 남는 건데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 2인 셈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거. 저는 이제 국민들 동의가 훨씬 지난번보다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검찰 정권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다 함께 가짐으로 해서 얼마나 큰 전횡을 부렸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너무너무 이제 깊숙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정권의 검찰력이 최고로 강해지니까 그 부정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나서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검찰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어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나왔던 그런 안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훨씬 높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입법을 해 나가는 거 그거 역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비슷한 관련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 수사했는지 여부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겠다 이제 방침 밝혔는데 반면에 이제 모든 걸 특검으로 하느냐 특검이라는 건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건데라는 지적과 함께 특검 만능주의죠.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신이 얼마나 커졌으면 이러겠어요. 그걸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검찰 수사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또 일방적이고 또 국민의 의혹을 살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특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면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반성부터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건강상 문제로 휴가를 가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15일까지 뭐 6일 혹은 뭐 날수로는 7일 일주일인데 괜찮으신 거예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네, 뭐 그동안 이제 선거 치르고 또 공천하고 또 선거 지원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죠. 힘든 과정 정말 강행군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직전에는 암살 미수 사건까지 하면서 크게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심신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다 이렇게 그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쉬고 또 필요한 치료도 받고 지난번에 암살 미수 사건 급하게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것도 좀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네네. 뭐 병명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하튼 일주일 그 입원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다. 뭐 나경원 당선인이 최근에 한 말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나경원 당선자가 중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좀 한심한다고 생각도 들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권한을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번 총선 과정에 민심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단법인 트루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 강동원입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이 장난감이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모터, 스피커, 회로판 이렇게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해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은 대부분 이제 매립되거나 소각이 되는 실정이고요. 장난감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팔았을 때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영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걸 고쳐서 다시 판다라고 했을 때 돈이 벌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 장난감은 재활용되지도 않고 재사용되지도 않고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기후변화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일단 장난감이 좀 망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선이 조금 끊겼다던가 아니면 부품이 조금 빠졌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뭐 드라이버와 니퍼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 아이와 함께 뭔가 장난감을 한번 분해를 해보고 무엇이 원인일까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장난감이라는 게 아이들과 사랑을 좀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또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잘 분리배출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저희 사단법인 트루에 이제 기부를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장난감과 환경 문제를 위해서 좀 개인 단위에서 행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유의미한 실천이면서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일부 내륙과 산지의 기온은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과 부산 12.8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21도, 대전, 전주, 광주 23도, 대구 25도, 강릉 26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남부지방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곳이 많습니다. 안개는 아침까지 영향을 주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점차 걷히고 나면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경기 남부와 충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높을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이 더 올라 낮에는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8도, 습도는 7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굵직한 뉴스를 앞두고 있는 아침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영수회담 비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수 두 분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비밀 특사로서 회담을 성사시켰고 윤 대통령이 총리 초청권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의견까지 물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민주당 모두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일련의 주장과 반박 어떻게 보세요? 좀 황당한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비선이라는 그 비자가 그 비밀 비자잖아요. 네네. 그 비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사실 이렇게 공개가 된다. 특히 기자회견까지 한다. 이것은 글쎄 그분들이 정말 비선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비선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 공개가 돼서는 안 될 뿐이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비선이 모든 걸 주도해서는 안 되고. 정식 라인을 보완한다 이거죠. 그렇죠. 공식 라인이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약간 양념이라든가 윤활유식으로 이렇게 비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역할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나중에 그 뭐 죽을 때까지 비밀에 붙여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권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뭐 회고록이나 이런 데서나 나올 만한 얘기지. 저렇게 좀 그 너무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좀 논란을 있을 것을 뻔히 예상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조금 과대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윤상현 의원은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허장성세다. 두 교수가 이런 인터뷰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는데 뭐 비슷한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가요?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뭐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뭐 말씀하신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네. 분들도 뭐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서 모두 이 존재를 부정을 했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약간 뭐 그 뭐 좀 뭐 가교, 양념, 윤활유 네. 요 정도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뭐 이렇게 진짜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공식선상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뭐 윤 대통령 탈당 요구하는 글까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아마 이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할 텐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뭐 적절히 설명을 잘 할 것으로 보세요? 그럼요. 네. 뭐 이것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 당시 어떻게 깔끔한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네. 뭐 국민 여러분들께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어떻게 된 것이다. 실제로는 이거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적 우려는 금방 불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공당의 당원들이 뭐 그런 당원 게시판에 이제 얘기 올릴 때 좀 뭐 본인 생각과 맞지 않거나 좀 흥분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을 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비선 라인 요거와는 별개로 본래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기자회견 예상 질문들은 사실 거의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질문에 가장 좀 세심히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3년 남은 3년의 국정 방향 그리고 각오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설명 좀 하시고 싶은 거는 아마 국정 과제와 국정 방향이실 거고 네. 아마 그 우리 언론인 분들이 좀 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은 뭐 최상봉 특법법의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제 어려우니까 경제 민생 얘기들 많이 나오실 것 같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도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명쾌하고 뭐 아주 뭐 깔끔한 답변도 좋지만 그런 게 어려울 때는 그냥 솔직함으로 하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에
저 최상병 특검법 여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또 젊은 네. 생명을 앗아간 거니까 근데 그 수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조건부 수용 얘기도 나오고 뭐 좀 수용하는 김에 좀 전폭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 입장은 의혹을 낱낱이 공개해서 밝히자라는 것은 국민들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이거를 수사를 하는 걸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에 그리고 이제 특검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 의혹을 덮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특검을 하는 것이 이 의혹을 밝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입장을 좀 받아들여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한 3개월이라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그러게 근데도 민기적거리면은 그 다음에 그럼 특검을 바로 도입하자고 지금 약속해 주겠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또 특검 검사가 지금 40명이나 동원되고 있어요. 사실 검사가 40명이나 동원될만 하면 다른 수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 한 명에 10명 이내의 검사들이 이렇게 이 사건에 좀 매달리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할 수 없는 거하고 지금 배치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서로 조율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최상병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올렸고 김진표 의장이 원래 사실은 양쪽 의견을 좀 골고루 받아들여야 되는데 협상을 한 보름 정도만 해봐라 20일 이후에 본회의 다시 열겠다 이렇게만 네. 해줬어도 충분히 협상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협상의 기회가 박탈돼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도 뭐 큰 방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미 버스가 지나갔고 민주당 전략이 민당은 지금 22대 국회에 가서도 얼마든지 최상병법은 본인들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21대에서는 대통령의 그 제의 요구, 거부권을 어떻게든지 받아내서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짙게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협상 없다, 조건부 같은 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강경한 자세가 철회되고 지금이라도 좀 협상을 해서 이태원법 처리하듯이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3개월 뭐 조건부 수용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과연 제안을 받을까? 또 이제 일반인들 민심이라고도 하죠. 그럴 경우에 그냥 받는 김에 그냥 화끈하게 받지 왜 저래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생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규모라면은 이 의혹을 밝히고 이것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이제 소상히 알려드리는 계기가 될 텐데 지금 규모로 하면은 지금 규모와 그다음에 지금의 그 조항대로 하면은 이거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정쟁을 하겠다. 이걸 통해서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너무 짙게 깔려서 보나마나 정쟁 법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검도 야당이 추천한 데서 대통령이 고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 야당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야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변협에서 추천한 것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합의 정신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이제 당선인들이 한 표씩 던지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선거관리위원장이라서 좀 말씀드리는데 제안이 있는데 어제 세 분의 그 후보자들의 정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 분 다 훌륭한 분들이고요. 네. 이종배 의원님은 충청권 출신으로서 중도 확장성이 있고 또 추경호 의원님은 또 그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관록이 있고 송석준 의원님은 항상 순수하고 열정을 가진 분이라 이 세 분들이 어제 그런 말씀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당의 어느
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이 필요하다 이런 거보다는 이 세 분들의 생각들이 의원들한테 골고루 다 퍼져서 의원들이 일치단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좀 우리 당의 어려움 그리고 국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협치 정신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철규 의원 뭐 출마설로 좀 논란이 있고 본인은 결국 출마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선관위원장이고 또 같은 강원도 출신 의원이어서 이철규 의원과 뭐 접촉도 많이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불출마 관련해서도 얘기를 직접 나눠보셨을 텐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철규 의원이 제 사무실 앞방이에요. 그래서 오며 가며 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인데 네. 그 의원들 자꾸 불출마하라 뭐 다른 사람들이 불출마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면은 그때 당시에도 나는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그러냐. 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확정지은 적은 없고 출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좀 출마해서 이번에 악역을 담당해 줘야 된다라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국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의 불출마 의사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출마에 찬성했니 반대했니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배현진 의원과 좀 공방이라 그럴까요? 진실 공방 벌이다가 배현진 의원이 급기야 이제 대화 내용까지 이제 공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될 엄중한 시기에 꼭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집안 싸움에 골몰한다거나 이거 당이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런 지적에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언론과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 이철규 의원의 인터뷰에서는 사실 그 본인의 말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악역을 담당해 달라 하면서 출마를 얘기하셨다가 며칠 뒤에는 다시 출마하지 말라는 분도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사회자께서 배현진 의원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실명에 대해서 내가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실제로 그 배현진 의원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인터뷰 말미에 보면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다라고 그러거든요. 현직 의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 아닌 당선자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 건데. 첫 당선된 사람. 예, 혹은 어쨌든 현직 의원이 아니라 이거죠. 예. 그랬는데 배현진 의원은 사회자께서 배현진 의원이요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실명은 거론 안 하겠다. 이게 마치 자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화가 나셔갖고 그렇게 된 거군요. 의원들끼리의 그 녹취까지 사실은 공개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건 좀 지나친 건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뭐 빨리 두 분 다 뭐 서로 잘 아는 분이고 또 친한 분들이니까 이 정도의 오해는 서로 대화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늦어질 것 같다는 이제 취지로 얘기하면서 야당과 동시 전당대회도 재미있을 것 이런 말도 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전당대회나 빨리 열고 나가지 왜 대표 행세하느냐, 왜 8월까지 시기를 미루려 하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의원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빨리 개혁을 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선출로 구성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빨리 들어와서 그분들이 그 정통성의 힘을 가지고서 당을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좀 너무 늦추는 거는 적절치 않다. 예, 그 당의 구성원들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당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이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점잖게 정치적인들의 품격에 국격에 맞는 품격의 단어나 어휘를 써서 말씀을 드려야지 뭐 가관이다 행세하다 이런 품격을 낮추는 이런 단어들을 써서 황우여 대표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들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똑같은 얘기를 해도 품격을 갖추자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이 와중에
뭐 8월로 가면 뭐 윤상현 의원은 그거는 뭐 시기의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데 8월로 가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지적을 언론에서 계속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글쎄요, 이제 맨 처음에 황우여 대표께서 한 달 정도 늦춘다 그러니까 첫 일성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시간 주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패장의 그런 그 느낌이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사그러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황우여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네. 그리고 한 달을 가지고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 달을 빨리 하든 한 달을 뒤에 하든 그 출마를 하는 그 결심은 기간이나 시기와 상관없이 본인이 이 지금 할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으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두 달 시기가 늦춰진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어제 국회에선 조국 혁신당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연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이미 만약에 실행된다면 이미 축소된 검찰 수사 기능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훨씬 더 완결된 검수완박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 나라들도 있죠. 네. 예, 같이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분리한 나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검찰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기능과 위상을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마치 검찰이 미워서 검찰 걸 뺏어갖고 싹 반대 다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 대한 보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민주당 혼자 막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학자들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국민들 대표들과 국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토론을 열어서 올바른 방향, 미래 지향,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들을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지 자칫 너무 막 급한 마음으로 하면 저렇게 공수처처럼 누더기가 돼버립니다. 네네. 민주당이 그렇게 국회에서 날치기 하고 뭐하고 하면서 공수처 만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공수처에 수사도 못 맡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 다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 수사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 관련해 특검을 할 방침인데 특검 만능주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사실상 검찰 수사를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조작 수사를 누군가 했다 그러면은 감옥을 가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화영 술자리 이거는 조작을 검찰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화영 씨와 그 이화영 씨의 진술을 겁내는 세력들이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이런 것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작수사 특검 이래갖고 여러 개 같이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찰을 옥죄해가지고 검찰을 협박하고 겁박을 줘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이거 진짜 전 사법 방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의 그 술자리 관련한 발언들이 지금 계속 시기와 장소가 계속 말이 바꿔지고 있고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전사적으로 나서서 부하 내동하는 거 이거는 공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이기 때문에 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백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누구 때문에 진 거냐. 그래서 총선 패배 책임자 리스트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TF에서 나왔어요. 의원님 보시기에 패배 책임자 리스트 작성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 대한 패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반성문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반성문이 최종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위원들의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봤을 때 그럴만 했구나 정확하게 된 보고서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누군가 희생양을 찾는 그런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 이제 설문 내용을 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게 아니냐 해서 좀 그 부분도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설문에. 네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거냐, 이거를 누구를 겨냥한 거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질문을 할 수 어려울 것 없다. 같고요. 예, 질문하기 어렵고 그 많은 설문들을 다 추려놓고 통계를 내보면은 대략 어느 것이 주요했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주요한 우리들의 그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판단들 그런 잘못들을 저희가 이제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는 것은 그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들 굉장히 고생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우기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일본 내 관계사이자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가 어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라인 야후는 어떤 회사인가요? 예, 라인 야후는 이제 A홀딩스라는 회사를 또 모회사를 둔 회사인데요. 이 A홀딩스라는 회사가 네이버와 일본 그 소프트뱅크 각각 50%씩 지분을 출자해서 2021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A홀딩스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64.5%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야후의 핵심 서비스가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신저 라인 그리고 검색 엔진인 야후 재팬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라인은 이제 일본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현지에서 이제 국민 메신저인데요. 2011년 당시 네이버 일본 자회사였던 NHN 재팬 여기서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 기점으로 일본 내 열악해진 통신 환경이 기회가 돼서 급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대만, 태국 이런 데서도 굉장히 라인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서 글로벌 이용자가 2억 명이 넘는 메신저입니다. 네, 한일 대표 기업이 공동 지배하는 형태였는데 갑자기 네이버 보고 물러나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작년 11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이버가 이제 위탁 관리해온 개인정보 중에서 51만여 건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를 지금 일본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매각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이 그동안 계속 지금 일본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져 왔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일본 총무성 관계자가 국내 언론에는 뭐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가 지분 매각 강요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제 이제 라인야후 사장인 이대자와 이 사장이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 관련해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에 따른 조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네. 지금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라인야후 측이 사실상 일본 정부가 개입했음을 직접 시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분 매각과는 별개로 기술 협력은 사실상 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자와 사장이 어제 이제 그 결산 보고회 때 밝힌 건데요.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서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한국 네이버와 연결된 네트워크도 차단하고요. 네이버와 위탁은 앞으로도 이제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라인야후가 올해 이제 150억 원엔 약 1,3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독자적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라인 야후 이사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진 중에 유일한 한국인이 있어요. 이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 이제 CPO라고 하는데요. 이 퇴진 안건이 어제 통과가 된 겁니다. 이사진에서 물러난 이 신 CPO는 이 라인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라인과 야후재팬 통합회사를 이끈 1등 공신입니다. 이 네이버가 2008년에 일본에서 검색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을 총괄하고 또 라인 개발을 주도해서 지금의 이 라인이 있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이 신 CPO가 이제 어제 결산 설명에 참석해서 이대자와 사장 옆에 앉았는데요. 사실상 이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책임을 진 경질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 이사진은 물론하지만 이 CPO라는 직위는 유지하긴 하는데요. 이대자와 사장도 이를 이제 의식해서 경질로 보지 말아달라 보안 강화 측면에서 사내 이사를 줄이고 사회 이사를 늘리자는 논의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라인 야후의 이사회가 전원 이제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라인 야후 안에서 한국 측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일이 진행되는 것이 네이버에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어제 그래서 예정이 없던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어쨌든 이 라인야오의 발표가 사전에 네이버와 충분한 조율이 없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이버에서는 라인야오의 네이버 지우기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 네이버 출신의 신 CPO가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데에 이어서 이제 소프트뱅크한테 지금 지분까지 넘기게 되면 사실상 이 라인야오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네이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좀 많지 않습니다. 네. 라인야오 이사회에서 네이버 배제를 요청한 상황인 만큼 이 어쨌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프트뱅크와 협상해서 차라리 이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해서 좀 최대한 이 뭐랄까요 이 지분에 대한 가치를 많이 인정받아서 좀 비싸게 파는 게 실리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어쨌든 지금 네이버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충분한 값을 받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 3일이죠.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본 총무성 요구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입장이 좀 읽히네요. 네네. 최 대표의 그 말에서. 자, 그렇다면 이번 사안을 두고 양국 정부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로 인해서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게 그 해당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특정 기업에 대해 지분을 팔아라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네이버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도 했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다각도로 현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고 네이버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지금 기업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양국 정부가 어쨌든 향후 구체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아직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이번 대응책에 이제 라인야후가 어쨌든 이사회에서 한국인도 뭐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책을 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 좀 만족한다면 추가적인 지분 변동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라인야후 경영진이 뭐 매각을 좀 해달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한 이상 이 일정 부분 좀 지분 매각은 불가피한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동업 관계였던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네이버가 지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 기자 말 따나 정부가 어디 개입하더라도 그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기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지난 월요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9곳에서 2,10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알려져 있는 공매도. 무엇이 문제고 이를 해소할 처방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로 공매도는 없는 거 판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공매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없는 것을 판다는 건데요. 네. 예,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한국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되면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되사서 갚는 겁니다. 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A라는 종목 주가가 10,000원인데요. 이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빌려서 10,000원에 팝니다. 근데 이 주가가 실제로 8,000원으로 떨어졌다면은 8,000원에 사서 다시 갚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2,000원 정도를 남죠. 예, 남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그 수수료가 포함되는데요. 근데 물론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자, 하락을 예상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예. 자, 공매도는 보통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재미를 보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선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미들이 공매도에 뛰어든다고 해도 재미 보기 정말 어렵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개인들한테 좀 불리한 구조인데요. 뭐 네.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상환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 예, 공매도로 주식을 빌리면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은 90일 이내에 갚아야 돼요. 근데 기관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담보 비율인데요. 이제 그 주식을 빌리면서 담보를 주식, 채권,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예, 개인은 120%입니다. 개인은 105%예요. 네. 예, 그러면 기관이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걸 기관하고 우리하고 통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보력도 떨어지고 다른 요인도 안 좋은데 예, 그렇죠. 거기다가 또 기본적인 그런 규정마저 그렇다면 정말 예. 기울어진 운동장 맞네요. 예, 맞습니다. 자, 공매도 중에서 무차입 공매도라고도 불리는 불법 공매도가 국내에서 은연중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원성 사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예, 공매도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차입 공매도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있어요. 네네. 차입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직접 빌려가지고 파는 거고요. 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그냥 파는 겁니다. 예, 2000년 4월부터요. 네. 예, 우리 우리 자본시장 거래법 이거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이거는 있군요. 안 되게 돼 법에서.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배경 뭡니까? 예, 주로 그 해외 IB들 투자은행이라고 그러죠. 예. IB들이 그동안 해왔는데요. 예. 우선 그들 차원에서는 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시세 차익을 내겠다 이런 쪽으로 그 불법 그 무차익 공매도를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최근에 금감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IB들이 그 불법 공매도를 했느냐, 이들이 그 공매도 법규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제조들요. 예. 그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다. 그다음에 실제로 운용자가 가실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이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진 건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이비들이 한국 시장에서 과감하게 불법 공매도 자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그냥 어떤 제도의 틈을 예, 제도의 틈을 이용한 본것 거고요.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한 거는 별로 없었다. 예. 예. 이들이 그 수수료 수익을 채우고 차익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네. 무차익 거래를 간행처럼 해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다면 오랫동안 한국 증권시장은 불법 공매도 행하기 좀 어떻게 보면 쉬웠던 구조적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떤 취약한 문제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뭐 적발도 어렵고 이게 이런 나쁜 관행이 계속되는 건가요? 우선 규제가 별로 미미했고요. 규제가 미미하다.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간행처럼 했고요. 예, 그동안 감독기관들이 이런 불법 공매도를 구별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동안은 좀 부족했지 않느냐 네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무차익 공매도 하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까? 일단 공매도 했다면 뭐 조금씩 매도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공매도 했다 그러면 야, 그 기업에 무슨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예, 그래서 소문에서 소문에 의한 평가가 또 떨어지네요. 예, 예, 주가가 더 떨어져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금감원이 발표한 것 보니까 글로벌 IB들이 164개 종목을 공매도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진짜 IB들이 공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는지 개인들이 손실을 얼마나 입었는지 이런 거 통계 분석은 아직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순기능, 역기능을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예, 우선 그 순기능이라는 것은 주가가 적정 주가 찾아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2차 전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기업 실적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업 주가 주식을 빌려서 팔면은 이게 그 주가가 떨어져 적정 수준에 가게 되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어떤 주식은 거래가 안 될 때요. 이 공매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시장 유동성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역기능이라는 거는 가격 조작 우려가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관하고 개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인들한테 불리하다. 네네. 예, 그래서 기관들이 공매도하면 그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개인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선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의 공매도 전면 금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공매도 전면 금지는 그동안 보면은 우리가 2008년과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을 때, 그다음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그때 그 주가 급락했을 때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었고요. 다른 나라도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작년 11월 6일부터 올 6월까지 이거를 그 공매도 지금 금지를 해놨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특수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외국계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의 취지겠죠. 예. 자, 근데 전면 금지 조치가 6월 말이면 일단 끝나거든요. 예. 금융당국이 추가 연장에 들어갈까요? 이게 이제 개인하고 기관 입장, 뭐 금융 정책 당국 판단에 의존할 텐데요. 예. 우선 저 개인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계속 유지해 달라. 아직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관하고 아까 개인하고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걸 좀 고쳐주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 관리에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달라. 네. 이런 식으로 빨리 공매도
금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증권시장을 40여 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은 주가라는 건 단기적으로 수급해서 결정하는데 결국 기업 이익이 결정하거든요. 네.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아무리 그 수급이 나쁘더라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결국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고려하면은 기업 실적이다. 예, 기업 실적이니까 공매도가 그렇게 주식시장에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서로 배치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MSCI 우리가 선진국 들어가려면 MSCI가 요구한 게요. 공매도 규제를 안 해라. 네네. 이것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을 안전 개방해라.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간소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MSCI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접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전성 결여다. 환전성. 예. 그러니까 한전성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저 외환시장 9시에서 3시 반까지 열린데 네네. 이거를 하루 종일 열하는 겁니다. 사실 공매도보다는 외환시장 안전 개방 MSCI가 이거를 해주면은 선진국 시장에 넣어주겠다. 네네. 이게 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동안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책 여러 차례 내놨지만 사실 효과를 봤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개선책들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이번에 뭐 조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철저한 조사를 아이비들 하겠다. 네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도 많이 걸리고 들고 그 시간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홍콩 감독 당국하고 신루 협력 체계를 마련했어요. 저는 홍콩에서 이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하려면 어떤 시대적 대책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어떤 게 있을까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야 되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본시장 법을 바꿔야 돼요.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일부 규제할 때는 규제하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발견될 때는 처벌을 정말 엄격하게 강화, 다시는 처벌 강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나쁜 것이다. 네. 이런 걸 투자자나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모두한테 교육을 시키고요. 스스로 개선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그 사이 마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올림픽대교부터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 불암산 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의정부부터 5km 정체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론 남양주에서 상해까지 밀리고 더 가서 송파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서하남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전족철의 정격시사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오늘은 하이브와 어도 미니진 대표 갈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룹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가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럭 이렇게 새겨진 문구가 공개가 됐는데
이 팬클럽은 하이브가 아니라 뉴진스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런 네. 내용이 있었고요. 민희진 대표와 함께하는 뉴진스를 바란다. 그리고 하이브가 좀 언론 플레이를 좀 즉각 중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뉴진스의 가치를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말로만 독립적 레이블인데 뉴진스에 대해서 컴백 지원 전념하라 등의 내용도 있었고 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개되었던 하이브 이 방시혁 의장과의 대화를 패러디한 내용까지 네네.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트럭 시 문구는 지난달 말 뉴진스 일부 팬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 띄운 항의 내용과는 또 사뭇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그전에는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하이브 소속 뉴진스를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기자회견 때문인지 경영권 분쟁에 대한 팬들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 생각할 수 감성을 있겠습니다. 자극했나요? 네. 네네. 아울러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하이브에 대한 트럭과 근조화한 시위를 종료했습니다. 어떤 네. 시위였나요? 그렇습니다. 7일 오전에 SNS에 이제 팬클럽 아미가 공지를 했는데요. 네. 사실 군 보무적인 아티스트를 방패 삼는 그런 행위를 좀 중단해달라라는 것이고 네. 사실 아미와 방탄 이런 이제 이름 자체가 뭐 총알과 방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소속사 여론전에 총알 바지는 방탄이다. 탈하이브 염원한다. 이런 이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가 왜 불거졌냐면은 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우와 경영권 이제 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이브가 사이비 의혹을 이제 받는 명상 단체와 연결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에 이런 단체와 연관된 어떤 문화 상징 기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느냐. 네. 이제 이것이 이제 팬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음악 표절 및 사재기 마케팅 의혹에 관련돼서 2017년 판결문이 또 회자가 됐어요. 네. 그럼 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팬들이 시위에 나선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시위하면 저희는 뭐 노동계 아니면 대학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야, 이 아이돌 팬덤들의 시위도 만만치 않네요. 평화적으로 이제 네네. 입장을 표명하는 것. 그러니까요. 어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신문기일을 네. 하게 되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원래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내부 감사를 이제 착수했다라면서 바로 민희진 대표의 퇴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주주총회를 통해 소집해서 이제 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민희진 대표 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기자회견 뒤에 다시 또 이제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열면은 이 하이브가 80%의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겨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는 건 결국에는 민희 대표를 퇴진시키기 위한 하이브의 의사결정을 임시로 좀 막아달라, 가처분을 해달라라는 것이 민희진 대표 측의 주장이었고 이제 이것에 관련된 소송 신문기일이 17일 날 이렇게 잡힌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이제 대체적인 견해는 의결권 행사는 주주의 권리 그러니까 이제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뭐 인용 안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유겠죠. 그래서 배임을 했느냐 이것에 관련돼서 민희진 대표 측은 배임을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아마 적극적으로 신문기일 등에서 어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법원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소명이 것 어떻게 같습니다. 받아들여질지. 자, 민 대표와 어도 이사진은 10일 이사회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안건이 올라올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안건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시 주주총회 그럼 언제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마 15일 이후에 한다면 하게 되고 그렇지만 25일과 26일이 주말이라서 아마 27일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신문기일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했고 5월 말쯤에 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만약에 돌변을 해가지고 이사회 당일에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면은 13일에 법원에서 주주총회 소집 여부가 또 법원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5월 한 달 내내 이렇게 하이브와 어도어의 공방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도어의 이사회 개최일이 하필이면 RM이 신곡 컴백 투 미를 내놓기로 한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RM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문제와 상관없이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이 있다. 이걸 이제 어필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뮤직비디오를 발매를 하고 솔로 앨범과 음반도 이제 곧 발매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참여한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뮤직비디오는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을 연출한 이성진 감독이 연출과 제작을 맡았고 또 영화 헤어질 결심, 암살 등에 참여했던 유성희 미술 감독 칸 영화제에서 상도 이제 받았던 분인데 그리고 1987 만추의 김우영 촬영 감독 등이 호흡을 맞추고 있고 밴드 혁오의 또 오혁 이제 프로듀서가 또 프로듀서가 맡은 등 굉장히 대단한 그런 제작진까지도 이렇게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진스의 멤버 민지가 다른 멤버들과 함께 한 20살 생일 파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있는데 멤버들은 또 스킨십도 하고 소통에 나선 셈이네요. 이것도 여전히 이제 갈등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재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소통에 이제 나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지가 2004년생으로서 20살 생일을 맞이했는데 뭐 아이스크림 먹고 머핀도 먹고 풍선 등으로 장식된 케이크를 들고 카메라 인증샷을 찍은 건데 참 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 음악이라는 것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핫합니다. 그래서 뭐 팬들은 멤버들이 피곤해 보인다, 지쳐 보이는데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의욕을 돋우고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하이브와 어도어 갈등 중에도 또 그룹 뉴진스가 발표한 신곡 버블검이 버블검 뮤직비디오죠. 그게 이제 인기몰이 중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뭐 버블검이라고 되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껌이라고 얘기를 하죠. 풍선껌. 그래서 풍선껌을 불면서 이제 순수한 그 소녀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글로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와 인기곡 차트에서도 2위, 5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팬덤은 여전하다. 정식 음원 발매 전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영향력과 파급력을 짐작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쨌든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거꾸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도 뉴진스 뭐 탈퇴라든지 활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죠.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 계약 등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하이브가 거절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좀 민희진 대표의 의중을 좀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 모든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다 본사가 상표권 등록해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화 같은 경우 그거 얻는데 17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이미 얻게 되면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활동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쉽게 빼가기 한다, 독립한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멤버들이 이제 전속 해지를 당하는 것과 좀 다르고 블랙핑크도 그 문제 때문에 각자 좀 YG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블랙핑크로 활동을 하면서 개별 활동을 보장하는 형태로 재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점을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것도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름이 족쇄군요. 어떻게 보면. 이름 얻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뉴진스 활동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5월 24일에 더블 싱글 발매를 합니다. 이게 뭐 많은 곡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4곡 정도가 들어가 있고 6월 21일에는 일본에서 또 더블 싱글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일, 27, 6월 달이죠. 도쿄돔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개최하게 되고 지금 뭐 일본에서
일본 도쿄의 쇼핑몰에서 대형 사진을 거는 등 활발하게 일본 홍보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식 데뷔 전에도 뜨거운 현지 인기 이제 누리고 있는데 벌써부터 일본에서 공연 안표가 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은 좀 반갑지 않은데 네. 한편은 인기들 또 이렇게 일본에서 보여주고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긴 한데 네. 이 도쿄돔에서 프리미엄석 같은 경우에는 한 우리나라 돈 한 19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온라인에서 88만 원까지 그래서 정상가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비싼 가격에 안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도쿄돔 입성이 K-팝 가수 중 최단 기간인 1년 11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인 그런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새 앨범 활동에서 뉴진스 mem버 혜인이 빠진다고 해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뭐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지난달 연습 도중에 발등에 통증이 생겨서 개인적인 내원을 이유군요. 해보니까 미세 골절이 있다라고 해서 더 이상 활동하면 발등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하라는 건데 네. 그래서 하우스 스위트라고 하는 곡이 이제 조만간 또 선을 보이게 되면 음악 방송 활동에 또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음악 방송 활동은 못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외의 스케줄은 좀 유동적으로 상황을 봐서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문화 이슈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의대생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살인으로 숨진 여성은 49명,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은 158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교제 살인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